미증시 하락세가 지속된 가운데 국내 증시는 2거래일 연속 반등세를 이어가며 코스닥은 800선을 회복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큰 폭으로 하락하며 9.1원 내린 1,337.6원에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락한 여파로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정유주는 일제히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SK가 지난 30일 2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의했다고 밝히며 주가도 2% 이상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미약품의 첫 글로벌 신약 롤론티스가 이르면 다음 달 미국 식품의약국 품목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HSD 엔진은 310억 원 규모의 선박용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가온칩스는 텔레칩스와 59억 원 규모의 주문형 반도체 설계 개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세방은 주주 친화 정책 실행을 위해 3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내일을 여는 성공투자 습관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오늘 장 마무리하면서 내일을 위한 성공 투자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마감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 우리 증시 전약 후강의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3거래일째 약세를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국제유가 폭락과 경기 둔화 우려로 각종 원자재들의 가격은 급락한 가운데 탄탄한 고용지표 발표 등의 적극적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우려감의 하락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창립 기념일인 11월 1일에 맞춰 회장 취임식을 갖는다는 뉴스가 오후 들어서 삼성그룹주들의 힘을 받으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끌어주는 힘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0.8% 올라오면서 2,470선에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은 1.2% 조금 더 강하게 올라오면서 807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수를 한 점이 이례적인데요. 특히 코스피에서 2천억 원 정도 담아주면서 거래를 마쳤고 기관의 매물을 외국인이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마켓 맵으로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월요일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속성이 조금 없는 시장의 모습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월요일의 하락과 시장의 불안을 딛고 어제에 이어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전기전자, 제약바이오, 게임,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조선과 금융업까지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지수가 강세를 좀 이어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연속적으로 뚜렷한 상승을 이어가는 종목들은 찾기가 힘든 경계감의 압박이 있는 단기적인 시장의 성격을 보이고 있는데요. 테마별로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9월 9일 유럽 종양학회 에스모를 앞두고 참가 기업들, 특히 HLB에 강한 수급이 오늘 들어왔고요. 또 레드백 장갑차 460여 대가 호주 수출 가능성이 있다고 방위 사업청장이 발표를 한 가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 로템까지 방산주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외 이슈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전기입니다. 10월 페이스북이 XR기기 출시를 발표를 했고요. 또 11월에 애플도 XR기기 양산 예정이다라고 전달을 했는데요. 이에 뉴플렉스, LG이노텍과 함께 삼성전기도 수혜가 기대된다는 소식에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3.7%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히 그간의 하락이 깊다 보니까 저가 매력까지 더해지면서 강하게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고려아연 보겠습니다. 네, 고려아연의 지분 구조에서 영품그룹이 26%의 지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인데요. 전일 영품그룹 계열사인 코리아서키트 그리고 HC가 주식을 매입했다는 공시를 내놓으면서 영품그룹 내 지분 경쟁 본격화 전망에 오늘 8% 넘게 올라오면서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보시죠. 네, BHI입니다. 전일 기관이 대량으로 순매수에 나섰는데요.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2%까지 확대하는 이슈에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무려 16% 올라오면서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시장 마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전약 후 강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연이틀 상승 마감했죠. 여기에 욕심을 더 내자면 이 환율도 얼른 잡히길 바라면서 오늘 ETF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했던 쪽부터 살펴볼까요? 이 타이거 200 철강 소재가 2.9%의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영풍그룹이 고려아연의 지분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이 영풍그룹과의 계열 분리를 추진하는 과정에 대비하면서 이 지분 경쟁이 본격화될 조짐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오늘 8% 급등하면서 이 철강 관련 상품들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다음 코덱스 반도체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반도체 관련 투자를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틀 전 급락했던 반도체 관련주들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SK하이닉스가 2%, 심텍이 4%, LX세미콘도 1% 오르는 등 전기전자 관련 종목들 빨간불 켜내면서 이 상품도 연이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 하락한 쪽도 살펴보시죠. 이 타이거 하락차 살펴보시면요. 이 타이거 원유 선물 이넨스 환해지가 오늘은 하락률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산유국들의 감산 가능성이 불확실해졌습니다. 이 국제유가 간밤 5% 넘게 급락한 가운데 이 상품도 4.5% 함께 밀렸습니다. 다음 타이거 200 중공업도 4거래일째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 두산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두산 에너빌티의 지분 4.5%를 블록딜로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이 상품 내 비중 18%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6% 밀렸고요. 현대 미포조선도 수주 공시가 있었지만 2% 하락하면서 이 조선주들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품들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장 마감 살펴봤고요. 여기서 수급 동향도 알아보시죠.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 5거래일 동안 기관은 어떤 종목들을 매매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종목을 사들였는지 살펴보니까요. 한진칼과 하나솔루션, 고려아연, 현대건설, 포스코케미칼이 담고 있는데요. 각각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죠. 하나솔루션 살펴보시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4거래일째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이를 만드는 가운데 순매수 2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고려아연 체크해보시면 지분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급등해서 오늘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기관이 6거래일째 강하게 매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순매도 상위 종목도 알아볼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 SDI, 네이버, SK이노베이션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후 들어서 상승폭 확대하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시 6만 전자 근처까지 올라졌는데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함께 매도한 가운데 5거래일 사이 기관은 3,161억 원어치 팔았습니다. 다음 SK이노베이션 체크해 보시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국제유가는 하루 만에 급락을 보였습니다. 정유주들 밀린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부문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는 리포트가 나왔음에도 기관이 5거래일째 팔면서 순매도 5위 종목에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기관의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
미증시가 3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는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투데이 이슈 콕톡 경계감이 여전히 높은 시장에서 모멘텀이 부각되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들 콕해서 전략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기택 메리츠증권 여의도 영업부 이사,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으로 통 나눠볼 종목은 성일하이텍입니다. 배터리 리사이클 업체인 성일하이텍이 미국 인플레 감축법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로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일하이텍뿐만 아니라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성일하이텍의 중장기 성장 스토리 그리고 밸류에이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일하이텍이 이제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의 최고 강자로 불리고 있는데 현재 성일하이텍의 이익 창출이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로 발생하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1분기 매출이 470억, 사실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인데에 비하면은 많이 좀 적긴 하죠. 근데 2차 전지, 과거에 LG 엔솔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금은 미약하나 나중에 이제 강한 성장성을 지금 기대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조금 이렇게 크게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직은 이제 전기차가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가 된 게 한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된 폐배터리는 아직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완성차 업체나 양극재 업체 같은 이런 그 분량 같은 스크랩을 주로 활용해가지고 한 85% 절대적인 비중을 현재 그쪽에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삼성물산을 비롯해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칼 같은 회사들이 주로 이제 받아가지고 이렇게 재생을 하는 그런 이제 업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아직은 밸류는 좀 미약하니까 하지만 향후의 기대감들은 좀 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시장 각광을 받는 것 같고 특히나 요즘 시장이 주가는 막 올라도 거래 대금이 이렇게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업종, 특수한 그런 쪽에 상당히 조금 이렇게 포커싱을 맞춰서 이렇게 등락을 좀 보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폐배터리 관련 업체들이 좀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주가 수준에 비해서 이익은 아직 크진 않지만 향후 기대감 그리고 수급적으로 좀 움직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은 배터리 업체 증설에 따른 스크랩 증가, 그러니까 폐쇄 폐기물로 1차 성장을 하고 그리고 전기차 판매 후에 7년에서 10년 후 발생하는 폐배터리로 2차 성장을 하는 사이클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1차와 2차 시장 규모 어느 정도로 커질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은 앞서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전기차는 아직까지 폐배터리 많이 없어서 이게 2차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1차 시장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2021년도 기준 대략 한 4만 6천 톤 정도가 규모였는데 2025년도에는 25만 톤까지 대략 숫자로 보면은 5년 새 한 4배 정도 증가하는 숫자가 될 텐데 이런 폐배터리 관련된 발생량은 현재 2020년 기준 14기가와트에서 2030년에는 415기가와트, 단순 계산하면 300배 정도가 될 텐데요. 아무튼 이쪽 관련된 시장이 상당히 조금 커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폐배터리 업체들이 지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큰 이유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1차 시장을 기준으로는 5년 새 4배 정도 그리고 연평균 50% 이상의 성장을 전망하고 계신데 성일하이텍은 사실 1차, 2차 성장을 모두 할 수 있는 이 리사이클링 파크, 이 전처리 공장과 습식 재련 공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럼 현재는 이 스크랩 증가에 따른 1차 성장 시기로 보입니다. 1차 성장 시기에 어느 정도의 성장세가 예상되는지 그리고 2차 성장 시기는 그러면 언제쯤 본격화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스마트폰, 전동기구 그런 것과 이제 앞으로 배터리 하면 나올 수 있는 게 기존의 자동차에서 하이브리드 쪽에서 배터리가 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중고차에서 폐차로 넘어가는 시기가 보통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제 폐차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기차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개화돼서 그 시장이 결국은 2차 성장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보통 7년 정도에서 10년 정도를 예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 시계열로 본다라고 하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2025년 정도에 이제 폐배터리가 쏟아질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거고요. 그 장표를 좀 들고 나와봤는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1위라고 놓고 봤을 때 하이브리드 차량에서는 한 150배 정도의 폐배터리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전기차라고 했을 때 한 4,000배 정도의
어마어마한 배터리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올해서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침투율이 8%에서 1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7년 정도 뒤에라고 하면 29년에서 30년 정도면 본격적으로 3차 성장 시기까지 나올 수 있다. 지금은 현재 성장 시기로만 봤을 때는 내후년도에 있을 하이브리드카에서 나오는 폐배터리량 정도가 애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장에서 좀 보시면 그렇게 되면 당장 이제 내년, 내후년 정도의 시장 규모 이외에도 폐배터리 개수를 좀 보면 지금 현재 내년도에 한 500개 정도 하이브리드카 차량이 좀 나타난다라고 하면 내후년도에 되면 25년도에 되면 한 3만 개 정도의 폐배터리 개수가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성일하이텍과 같은 폐배터리 도시광산을 하는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게 자명한 시장이겠죠. 그래서 그 높은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한 3년 뒤에는 230% 정도 성장하는 시장에서 누가 성공적으로 시장 진입자인가라고 했을 때 성인하이텍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와, 이 국내 전기차의 폐배터리 개수 전망을 지금 보니까 뭐 거의 0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3만 개까지 가파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성일하이텍이 이제 지금 원티어라고 좀 불리잖아요. 근데 이제 리사이클링 파크의 경우에는 국내를 포함한 6개국에 지금 진출을 해 있지만 습식 재련 공장을 봤을 때는 국내에서 이제 군산에만 위치해 있어서 좀 성장에 그렇게 글로벌적으로 커가기에는 다소 제약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사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성인하이텍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6개 공장이 있고요. 뭐 사실 라인 설치하는 거야. 이번에도 뭐 IPO하면서 발표했지만 계속해서 증설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 그 자금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일하이텍이 그 협력사 구조를 보면 완성차 3사 이외에도 배터리 3사가 다 협력사이고요. 기존에 이제 성일하이텍이 했던 그러니까 전동 공구라든가 스마트폰에서 나온 배터리 처리하는 그 블랙 파우더 생산 능력을 봤을 때 재처리가 90%가 넘으면 상당히 고순도를 뽑아낸다라고 보이는데 거의 99%에 가까운 재처리 기술을 갖고 있어서 기술 노하우는 인정받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다시 또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법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 거기서도 성일하이텍의 역할이 좀 클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 우리나라에 몇몇 안 되는 성일하이텍이 그런 업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최근에 주가가 한 차례 더 레벨업 되는데 키포인트가 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고순도에 기술력도 강하고 또 고객사도 뭐 완성차 3사, 배터리 3사까지 고객사 굉장히 이제 탄탄해서 성장 스토리는 뭐 중장기적으로 명확하게 좀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좀 보자면 사실 신규로 좀 관심을 가져보기에는 너무 계속해서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구간입니다. 이제 미국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문 업체라고 불리는 리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3억 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성일하이텍이 멀티플을 적용한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가 좀 적당하다고 볼지 앞으로의 성장세는 굉장히 가파르지만 지금 주가도 좀 가파르게 올라왔으니까 대응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갈까요? 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북미 최대 그 업체 라이사이클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업체가 사실 최근에 이제 성일하이텍과 많이 비교가 되는데요. 뭐 13억 달러 정도 수준인데 사실 이 회사가 지금 현재까지는 생산량이 작년도 기준으로 이제 한 1만 톤 정도 수준에 불과하고요. 거기에 비해서 성일하이텍의 경우에는 그거보다 뭐 상당히 좀 높은 6만 5천 톤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단순히 이게 비교할 만한 아직까지는 조금 급은 안 된다. 아직은 초기의 국면에 있다. 물론 이제 라이사이클이라는 회사가 이제 미국에 있다 보니까 뭐 이제 그런 법안, IRA 법안에 가장 큰 수혜가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주목을 많이 뭐 받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거기에 비해서 성일하이텍의 경쟁력은 뭐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투자 전략 말씀하셨는데 사실 단기간에 좀 많이 좀 오르긴 했습니다. 뭐 그것이 뭐 부담일 수는 있겠고요. 다만 그래도 뭐 저는 뭐 여전히 좋은 것에는 계속해서 좀 이제 좀 과감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좀 이제 조정시 분할 매수하는 관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제가 추가해서 조금 염려하는 부분들은 사실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돈 되는 사업인지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성차 업체들 또 이제 2차 전지를 만드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회사들이
또 거기에도 또 발을 얹을 수 있는 그런 염려는 분명히 있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코어 차지라는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배터리를 이제 다시 자기한테 반납을 하면 우리가 이제 새 배터리를 좀 싸게 저렴하게 공급을 해준다,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보상 판매 같은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뭐 그런 건데, 그러면은 배터리의 소유권은 테슬라한테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다 갑의 위치에서 좀 갑질할 수 있는 염려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뭐 현대차도 사실 뭐 가만히 놓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들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업체들 또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혈맹가계를 맺어야 된다. 뭐 지분을 일부 좀 유치를 하든 간에, 아니면은 그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에 그런 그 밸류체인에 좀 들어가는 그런 좀 적극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보다 좀 안정적인 성장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의 최대 리사이클링 전문 업체인 라이사이클에 비해 좀 저평가가 되어 있고, 하지만 완성차 업체나 배터리 업체가 진출해서 파이를 나눠야 하는 그런 리스크도 같이 상존한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조정 시 매수 관점 유효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성일하이텍 외에도 이 세비캠 등 폐배터리 관련주가 관심을 받으면서 계속 상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 말씀해 주신 부분 말고 또 유의해야 할 점이 또 있을까요? 세비캠도 사실 상장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죠. 근데 시가총액 8천억인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한 110억 정도 수준.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을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튼 이런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단기간에 좀 워낙에 좀 상승을 한 측면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담은 있습니다. 근데 앞서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1개월 보호 예수가 풀린 날 시가가 6%에서 강하게 플러스로 끝났던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그 보호 예수가 해제가 되는 것들을 기회 삼아서 상당히 좀 이제 관심 있게 이렇게 좀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세비캠 역시도 마찬가지로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또 이제 에코프로 같은 그런 업체에 안정적으로 좀 공급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석인 하이텍과 궤를 같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뭐 그런 차원에서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조정 시 좀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것도 이제 보호 예수가 계속해서 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는 전략,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보호예수 해제 시점의 변동성이 커질 때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는 전략을 또 주셨습니다. 다음 톡 나눠볼 종목은 한화솔루션입니다. 한화큐셀의 프랑스 법인 Q에너지가 프랑스 최대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수주하며 유럽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태양광 모멘텀으로 기업 가치 재평가에 속도를 내고 있는 한화솔루션, 향후 성장성 점검하고 전략을 재점검해 보겠습니다. 프랑스는 2011년부터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가 적은 제품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한화큐셀이 국내 기업 중 최초로 이 인증을 획득한 바가 있죠. 이번 프랑스 법인의 수주 의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뭐 지금 태양광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놓고 봤을 때 결국에는 에너지 대란 속에서 이제 블록화 돼가지고 사실은 기존 석탄 에너지 그리고 화석 에너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에 봉착해져 있는데 누가 값싸게 잘 만드냐, 그리고 이거 생산 과정에서 누가 청정하게 만드냐, 그게 이슈잖아요. 근데 국내 기업들이 그걸 잘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함축돼서 이번에 수주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핵심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도 미국의 IRA 법안처럼 RMA 법안을 지금 앞두고 있거든요.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이거 미국하고 거의 유사한 겁니다. 인센티브 법안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친환경 에너지를 유럽 내에서 생산해서 유럽 내의 부품으로, 그리고 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서 결국에는 앞으로 청정 에너지를 생산할 때도 그 지역에서 그 나라에 국한된, 그러니까 블록하겠죠. 그런 생산을 하라라는 요구가 압박이 더 심해질 텐데 그런 데서 좀 비껴나 있는 회사가 몇 안 됩니다. 그중에서 한화솔루션이 속해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무엇보다 최근에 주가 향방이 좋았던 건 2분기 실적이 1분기 실적
대비했을 때 상당히 호실적으로 보여준 것이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눈높이를 높인 쪽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OCI 같은 원재료 업체들은 실적이 좋아질 거고 하반기나 돼야 모듈 업체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2분기 때 그 예상을 뛰어넘고 영업이익이 2,700억 나온 것이거든요. 사실 시장에서는 2,000억을 예상했던 증권사도 없었기 때문에 급하게 돌아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앞으로 성장은 어디서 할 거야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성장은 미국과 유럽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미국 쪽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캐파가 부족한 쪽은 투자가 좀 힘들고 앞으로 기투자에서 캐파를 늘릴 수 있는 쪽은 어딘가를 놓고 봤을 때 국내에선 미국 북미 지역에서 하나솔루션이 그런 캐파를 한 내년도에 당장 내년도에 2배를 늘릴 수 있고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미국의 IRA 법안에 이어서 유럽도 RMA 법안이 출시가 되고 역시 이제 친환경도 조금 자국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하나솔루션이 미국 인플레 감축법의 최대 수혜주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좀 꼽히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태양광 패널의 생산업체인 퍼스트솔라가 뭐 요즘 주가가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태양광 패널 공장 증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태양광 시장 파이 자체가 이전과는 훨씬 더 다른 규모로 커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러면 하나솔루션이 이제 미국에서 캐파를 늘려가고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의 현황 그리고 추가적인 공략 행보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예, 현재 앞서서도 그림에서 잠깐 지나갔는데요. 하나솔루션이 현재 대략 한 1.7기가와트 정도를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년 하반기에는 한 1.4기가와트가 추가가 돼서 거의 2배 가까운 성장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최근에 또 지분을 추가 매수한 게 있습니다. REC 실리콘이라는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요. 이것이 이제 폴리실리콘을 이제 만들던 회사고, 근데 최근에 이것이 이 회사의 지분을 지주회사 하나랑 포함해가지고 33.34%까지 확보를 하면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REC 실리콘도 이제 미국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역시 그런 법안 관련된 그런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될 텐데요. 최근에 이제 폴리실리콘 생산을 재개하고 있고요. 향후에 또 인곳이라든지 이제 웨이퍼 같은 그런 부분들 또한 또 신기로 투자를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생산에서 미국 내 판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높아지는 상황인데 사실 태양광 하면은 중국이 모든 분야에서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수직 계열화도 다 할 수도 있을 그럴 또 이제 회사가 바로 하나솔루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법안 관련된 이런 수혜는 가장 클 수 있다. 역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 폴리실리콘 회사의 이제 지분 투자로 인해서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마진을 더 확대를 좀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제 하나솔루션이 또 최근에 그 첨단 소재 사업도 좀 강화를 하고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고부가 전자 소재 사업 강화를 위해서 양산 체제 구축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첨단 소재 사업 부문의 변화는 어떻게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사실 하나솔루션이 기존의 화학 그리고 이제 태양광 이외에도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에 지금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UAM이라는 이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이제 진출을 위해서 이 타입 5라는 수소 탱크 기술을 지금 이미 확보를 하고 있고요. 이거 관련된 이 수소 고압 탱크를 지금 이제 양산할 계획인데 사실 이것은 2025년 정도 아직은 좀 멀다면 먼 미래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빠르게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FMM 이게 파인 메탈 마스크라는 이런 건데 국내 이제 최근에 이제 풍원정밀이라는 회사가 이걸로 좀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아무튼 이쪽 시장에 지금 진출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시장은 사실 일본의 이 DMP라는 회사가 10년 이상 독점적으로 거의 납품을 하면서 5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지금 가져갔었던 아주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만큼 기술 장벽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높은 마진을 좀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솔루션이 이 관련된 회사 WOS가 이제 관련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분을 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여기에다 추가로 2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내년 정도에 본격적으로 지금 양산 체제를 좀 갖출 이럴 또 계획까지 좀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딴 데서 버는 돈 여기에도 또 투자하면서 또 지금 사업 포트폴리오도 많이 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UAM 시장 진출을 위한 계획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OLED 핵심 소재인 FMM, 이것이 조금 더 가시화된 상황이다. 또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도 이 주력 사업 부분인 태양광의 성장이 굉장히 커서 하반기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올라간 상황인데요. 네. 올해 실적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지금 현재 연초까지만 해도 매출액을 1조 1천억 정도, 아니 11조 정도, 11조 중반 정도를 봤는데 최근에 들어서 2분기 때 실적을 서프라이즈를 내다 보니까 증권사 추정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1개월 전에 그 추정치가 13조까지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 상태를 좀 유지하고 있는데 영업이익단이 계속해서 환율 영향도 있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올라가서 연초까지만 해도 7,500억 벌 것으로 영업이익을 벌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9천억 원대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눈높이가 올라가는 만큼 주가의 퍼포먼스가 좀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다. 그래서 이 눈높이가 낮아질 때까지는 이쪽은 지금 현재 쇼티지를 논하기 힘든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장이 개화돼서 이제 막 설비 투자를 해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눈높이가 낮아지기 전까지는 홀드하는 전략이 맞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적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고 계속해서 성장이 당분간은 유지가 될 것이다, 더 커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솔루션의 주가를 좀 보면 이제 연일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주가가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이제 강한 종목이 더 강하다 보니까 사실 살려고 하다가 더 가고 샀어야 했나 하는 이제 뭐 껄무새우 이렇게 또 좀 등장을 하고 그러는데 현 시점에서 보유자의 영역으로 그냥 지켜봐야 할지 아니면 앞으로도 좋다고 하셨으니까 신규로 조금 진입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데 어느 정도 가격대가 좀 적절할까요? 예, 뭐 지금 현재 뭐 시장 분위기가 흉흉하니까 그러한 상황들이 나올 때 연출될 때마다 사실 뭐 저도 그러한 표현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태조이방원 내에서 앞에 제일 먼저 들어가 있는 게 태양광이잖아요. 신재생 에너지의 대변환 속에 하나솔루션이 중추적인 역할, OCI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뭐 그랬을 때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내외 환경이 좀 변화가 됐을 때 지금 현재 투자 관점이나 시점을 잊지 마시고 그때 담아두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눌릴 때 담아서 좀 모아가자.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톡 나눠볼 종목은 SM입니다. 정부가 문화산업을 융합한 새로운 도시 모델을 앞세워서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에 나선다는 소식인데요. 문화 부문에 SM 엔터테인먼트가 포함이 되면서 오늘 시장에 이목이 집중이 됐습니다. SM 다양한 모멘텀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네옴시티에서 삼성물산, 현대건설 이렇게 건설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오다가 SM이 가세를 하면서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갑자기 왜 SM이 네옴시티야? 라고 좀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주가가 SMCNC 같은 경우에는 오늘 13% 정도 급등이 나왔거든요. SM의 역할 그리고 이제 기대 성과 어떻게 좀 전망을 해야 될까요? 예, 사실 저도 아침에 왜 오르나 깜짝 놀라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저도 모 언론사 보도를 좀 늦게 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네옴시티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기사를 쭉 읽어보니까 내년 1월 정도에 뭐 국토부 장관과 뭐 국내 건설사들 그리고 SM 또 이수만 회장해서 사우디에 방문을 하겠다 뭐 이런 뭐 기사들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물론 아무리 사우디에서 케이팝이 인기가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도 이 네옴시티 관련해서 숟가락 얹는 건 조금 좀 과도한 것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물론 뭐 그 규모가 워낙에 크지 않습니까? 이게 네옴시티가 670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뭐 일부에 뭐 좀 취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네옴시티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게 보여지고 저는 물론 최근에 상대적으로 다른 엔터보다는 좀 많이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나름의 리스크도 있었습니다만 뭐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반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사실 네옴시티라는 모멘텀도 있지만 단기 이슈적인 측면으로 보신 것 같아요. 사실 본업이 더 중요한데 SM이 최근 SM타운 라이브 일본 콘서트에서 15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또 오프라인 투어도 활성화되면서 엔터 업계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 이 중에서도 2세대부터 4세대까지 안정적인 아티스트를 보유한 SM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의미 있는 턴어라운드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콘서트 효과로 지난 2분기에는 신보도 별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194억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3분기에는 그 NCT 127이라는 이런 그룹이 9월 16일 정규 4집 발매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아직 데뷔 2년도 채 안 됐는데 뭐 자리를 이미 글로벌하게 잡은 그 회사가 아니라 걸그룹 걸그룹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에스파 나요. 말씀하시는 에스파요. 건가요? 예, 에스파. 걸그룹에 에스파. 약하시네요. 예, 좀 그렇습니다. 예, 에스파도 조금 예, 좀 상당히 좀 안정을 좀 찾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1세대 뭐 슈퍼주니어라든지 뭐 소녀시대, 엑소 다들 요즘에들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다른 이 기획사들의 1세대 이런 그룹들은 활동이 뜸한 반면에 많이 좀 이제 하면서 실적은 상당히 좀 안정적일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뭐 하이브라든지 이런 JYP 이런 회사들이 퍼가 한 40배 정도 지금 받고 있는데 이 회사는 지금 25배 정도 수준입니다. 많이 좀 싸긴 해요. 물론 이제 라이크 기획이라는 이런 리스크 때문에 사실 물론 저평가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데 이 또한 9월 중순이면 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가시화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만 해소되면 SM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회사가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라이크 기획 이슈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 파트너스가 이수만 프로듀서의 개인 회사인 라이크 기획 계약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향후 이사회 개편을 추진할 수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부분이 리스크로 불거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뭐 시장에 다 알려진 이슈라고 보여지고요. 예전서부터 KB 쪽에서 누누이 제시해 왔던 내용이고 그리고 행동주의 펀드가 작년 말에 본격적으로 SM에 대해서 말했던 내용인데 이게 매니지먼트하고 기획력은 인정하는데 그 지불하는 금액이 타당한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9월 15일 날 어느 정도 합의가 끝나면 불확실성 해소 어떻게 되든 불확실성 해소로 주가의 반응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카카오에서 인수한다라는 얘기가 들어올 때마다 이 얘기가 잠깐 묻히고 이 얘기가 잠깐 묻히고 하는데 만약에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인수자가 그거에 타당하다고 느껴지면 바로 또 M&A로 넘어갈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이 되거든요. 카카오 입장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이고 뭐 그렇다라고 하면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SM을 원하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M&A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것들이 주가에 녹아져 있냐를 놓고 봤을 때 리스크 요인이 녹아져 있지 인수자의 M&A 가격은 되려 인수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빠져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되려 좋은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제 9월 15일 당장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전후로 이 SM의 주가는 향방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로 방향이 제대로 잡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9월 15일이 지나면 불확실성이라는 이제 가장 큰 악재가 이제 거치게 되는데 오히려 그러면은 그 9월 15일이 오기 전까지 SM을 좀 모아가는 전략도 어떻게 좀 다들 가능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워낙 이기택 이사님께서 뭐 아티스트나 K-팝 트렌드에 또 조예가 깊으시니까 네, 또 이제 예, 이 예.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SM이 이제 8월 중순에 76,000원대를 찍은 후에 다시 탄력이 좀 약화가 됐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좀 모아가도 좋을지 시장에서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셨지만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지 첫 번째 질문.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SM 외에 엔터 업종의 탑픽 최선우주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SM이 그동안 해왔던 행보를 보면 계속해서 앞에서도 김성준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다음에 보이그룹이든 걸그룹이든 성공시키는 그 역할들이 상당히 컸고 그리고 꾸준하게 배출해 왔다. 그리고 이제 넥스트 레벨이라고 하면 고인물 소리를 듣고 넥스트 레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넥스트 레벨을 이제 SM이 밟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하반기 때부터 NCT 본격적으로 4집 활동을 하면서 컴백을 하는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9월 16일이에요. 9월 15일 날 행동주의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바로 9월 16일 4집 앨범으로 컴백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SM은 지금 현재 박스권을 탈피할 올해 하반기 때는 박스권을 탈피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인수자가 어디가 되던 지금 현재 가격은 매력적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탑픽은 탑픽을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큐브엔터를 봐야 된다. 네, 저번에도 이 큐브엔터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유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큐브- 큐브엔터 어떤 워낙 그룹이 있나요? 싸니까요. 예, 아. 여자아이들이 있는데 여자아이들. 예, 여자아이들이 최근에 투어를 잘 마쳤고요. 그래서 1, 2분기 실적도 상당히 호실적인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성장성이 되게 크게 나오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펜타곤이라든가 보이그룹도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쪽이 약간 다른 쪽에서 워낙 크게 부각이 되고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5대 기획사 중에서 이 시가총액이 타당한가를 놓고 봤을 때 2천억이 안 되거든요. 근데 보이그룹이나 걸그룹의 왕성한 활동을 봤을 때 그 가치를 제대로 받고 있나라고 했을 때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다는 건 기획력을 인정받았냐 안 받았냐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보이그룹하고 걸그룹을 키웠던 그런 기획력은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하반기 지금 현재 뭐 통계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엔터를 볼 때 2분기 때 등록된 콘서트 수가 353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43% 정도 증가했는데 이게 비단 국내만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하반기 전망도 전반적으로 밝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자아이들, 펜타곤 이렇게 걸그룹과 보이그룹을 성공시켰던 그 전력이 있기 때문에 기획력을 인정을 받았고 지금 뭐 이 활동에 대해서 밸류가 좀 재산정이 필요하다. 큐브엔터 탑픽으로 뽑아주셨습니다. 자, 김성준 부장님은 SM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 엔터주 탑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사실 저도 SM이 아까 말씀하셨던 라이크 기획 이런 리스크만 아니면 사실 최선호주로 될 수도 있는 그런 뭐 손색 없는 이런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상대적으로 주가 레벨도 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좀 관심은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뭐 네옴시티가 아니라 오히려 하반기는 실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회사가 될 것 같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방산주를 얘기하면서 이제 소외 종목인 i3 시스템을 한번 소개를 해드린 바 있는데 저는 이제 소외 종목, 엔터 쪽에서 소외 종목이기도 합니다. 위지 윅 스튜디오라는 회사인데요. 사실 이 회사는 아직까지 실적은 뭐 상반기 여전히 아직은 적자를 뭐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올 하반기 자회사인 레몽레인이라든지 이미지 9 컴즈 등을 비롯해서 이런 자회사들을 통해서 6편의 드라마와 1편의 영화를 이제 이번에 이제 지금 개봉을 할 예정에 있는데요. 이미 드라마 2편은 현재 방영 중에 있고요. 향후에 재벌집 막내 아들과 같은 이런 그런 드라마가 계속해서 지금 연이어 예정이 돼 있습니다. 홍순기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회사가 사실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게 컴투스가 최대 주주입니다. 위직 스튜디오 최대 주주인데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컴투버스의 이제 순항도 지금 계속해서 기대를 하반기에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회사가 상당히 많은 이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콘텐츠 빅 스튜디오라고 해서 이것들을 하나로 좀 뭉치는 이런 전략들을 하반기 꾀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콘텐츠 종합 업체로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하반기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SM 일단 좋게 보셨고요. 위즈익 스튜디오, 자회사들의 드라마와 영화에 대한 모멘텀이 일단 살아있고 또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강점이 있는 위즈익 스튜디오를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토크 나눠볼 종목은 LG전자입니다.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인 국제가전박람회가 9월 2일부터 코로나19 사태 후 3년 만에 완전체로 개최되는데요. LG전자의 신제품 미리 들여다보고 현재 모멘텀과 주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번 가전 박람회에서 효율성을 높인 가전들로 유럽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인데요. 유럽 시장 매출 비중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지금 현재 북미 시장 매출 비중이 한 35, 6% 정도 되고 유럽 시장은 미미합니다. 중국 제품, 저가 제품들 공세 때문에 그런데요. 한 3%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 이제 박차를 가한다라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전이 살아날 수 있을까? LG전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즌 때 노트북 하나씩 다 샀고 TV 하나씩 샀고 가구 하나씩 소파 하나씩 바꿨습니다. 침대도 바꿨고요. 근데 그게 보통 보면 휴대폰은 2년 주기라고 했는데 요즘 2년도 아니죠. 3년 주기로 그래서 예전에 휴대폰 같은 경우 한 15억대 정도 판매가 되던 게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이유가 13억대 그것도 장담 못하는 이유가 이제 사용 주기가 길어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TV를 한 번 사면 5, 6년 정도 사용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어마어마한 코로나 시즌 때 어마어마한 수요가 있었다라는 내용이고 또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황과 금리 인상 상황에서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이 크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가전을 바꿀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 이게 돌아설려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겠구나 싶습니다. 그래도 다만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브라질 월드컵이 있잖아요. 요때 카타르입니다. 카타르. 예, 죄송합니다. 예, 브라질만 떠오르네요. 카타르 월드컵이 11월 달에 있고요. 그다음에 블랙 먼데이가 있는데 그때를 잘 이용했으면 좋겠고 지금 절대적인 평가를 놓고 봤을 때 LG전자가 PBR 0.85배 밑에서는 절대적 저평가 구간이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브라질 월드컵은 카타르 월드컵으로 블랙 네. 먼데이는 블랙 프라이데이로 네, 블랙 프라이데이. 네, 정정하겠습니다. 예. 막 나오네요. 네. 네. 이제 LG전자가 지금 이제 수요가 앞으로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도 월드컵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신제품 효과를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구부렸다 펴는 신개념 TV를 최초로 선보인다는 소식인데 이제 플렉스 TV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TV 시장이 이렇게 뭐 침체가 돼 있다라고는 하지만 프리미엄 TV 시장이 견조세를 좀 보이고 있고 이렇게 또 신제품이 나오면 이 부분에서 좀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부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앞서서 우리 이기택 이사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사실 지금 뭐 가처분 소득 줄어들고 있고 또 이번에는 22가 뭐 0.75 인상 얘기도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물론 뭐 양극화 이렇게 경기 침체기에는 양극화가 커지는 것 또한 사실일 겁니다. 근데 이미 사실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LG전자는 그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근데 여기서 더 크게 매출을 더 올리면서 늘릴 수 있을까? 저도 뭐 앞서 말씀하신 건 거의 비슷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그 TV 쪽 시장에서는 절대 강자임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이것이 계속해서 실적으로 이어질까라는 데는 좀 저는 의문부호를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실적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기택 이사님께도 하반기 이익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예, 뭐 재작년을 생각하면 지금 주가는 절대적으로 싸 보이죠. 왜냐하면 애플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뭐 비단 LG전자뿐만이 아니라 주가의 퍼포먼스가 상당히 컸었는데 그때 근 20만 원까지 갔거든요. 고가가 19만 3천 원인데 지금 10만 원이면 상당히 싼 게 아닌가.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때 애플카에 애자만 들어갔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10만 원대에서 20만 원대까지 단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주가가 퍼포먼스가 났거든요. 그럼 다시 그 시계를 돌려서 그때를 잘라내고 보면 사실 수요는 컸지만 앞으로 수요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그 주가의 타당성이 맞냐, 19만 3천 원이 맞냐를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2분기 실적은 어닝 쇼크가 났고요. 뭐 3분기도 사실 눈높이가 점차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꼭 LG전자는 그렇게만 보지 않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SK 하이닉스처럼 전기전자를 오래 봐오셨던 분들은 PBR 0.85배 밑에서는 LG전자를 담는다. 긴 시계열로 봤을 때 수익률이 높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 가격대를 보니까 9만 원 정도인데 네. 9만 원을 깨면 긴 시계열을 놓고 봤을 때 LG전자는 접근 어프로치 할 만하다.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PBR 0.85배 정도 밑에서는 LG전자를 좀 길게 놓고 큰 호흡으로 좀 지켜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사님은 장기적으로 볼만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김성준 부장님은 장기적으로 담아가는 시각 유효하다고 보실까요? 일단은 뭐 사실 그래도 실적이 가전 쪽은 그렇게 크게는 개선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나빠지진 않습니다. 최소한 마이너스로 가지는 않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쪽 관련해서는 그래도 많이 좀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그래도 뭐 실적이 좀 어느 정도 기여하는 바도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낮은 밸류에이션을 좀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거를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는 지금은 그래도 좀 보유의 영역은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대략 한 12만 원 정도 전후를 목표로 해서는 그래도 한번 좀 끌고 가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불확실성 장세 속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 성일하이텍, 하나솔루션, SM 그리고 LG전자의 핵심 이슈 점검하고 전략 세워봤습니다.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콕톡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기택 메리츠증권 여의도 영업부 이사,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알차고 신속한 투자 정보로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